네, 국어 강사 김태진입니다. 바탕 모의고사 오답률 높은 주요 문항을 해설합니다.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문단 옆에 적어봅시다. 생각의 정리. 개념 정의를 읽었다면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이하에서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생각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기계학습. 여러분, 어떤 기계학습이라고? 어떤 과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러니까 지문에서는 뭘 설명하려고 할까?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까? 과정. 그러면 과정 1에 대해서는 현상 알파가, 과정 2에 대해서는 현상 베타가 이런 식으로 글이 서술될 가능성이 높죠. 순서가 섞이면 안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 그 생각 첫 번째 할 수 있겠고. 자, 다음에 그 중에서 강화학습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강화학습은 어떤 학습이냐면 기계가 자신을 대신하는 주체를 특정 환경 속에 설정하여 그 속에서 보상을 극대화할 수 있는 행위 체계를 세워나가는 방식의 기계학습이래. 그러면 이 개념적인 관련해서는 생각을 두 가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거든. 뭐하고 뭘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생각을 해줘야 8번에 1번을 곧바로 지워낼 수 있습니다. 특정 환경이 뭐냐고. 예시를 통해 주어지겠죠? 확인해 봐야 되겠지. 어떤 특정 환경이지. 다음에 주어진 예시에서 뭘 확인해 봐야 돼? 보상은 언제 극대화될 수 있는가?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얘하고 이 두 가지 내용을 뭘 통해서 확인해 봐야 돼? 이 문단에서부터 주어지고 있는 예시, 그렇죠. 이걸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다음에 3문단에서 3문단에서부터 과정이 나오는데 3, 4문단 읽을 때는 어디에 주의하자? 순서가 뒤바뀌거나 현상이 섞이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 문단의 예시를 분석하고 나면 또 어떤 생각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보기에서 좀 더 복잡한 예시의 분석을 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 10번 보고 쫄 필요가 없는 거죠. 알겠죠? 자, 이 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자, 그림 1은 강화학습의 기본적 형태에 해당하는 임의 환경으로 환경 밑줄. 뭘 생각해 줘야 돼? 개념 정리에서 우리가 정리했었던 생각. 지금 이게 주어진 거네. 됐죠? 임의 환경으로 격자의 각 칸엔 주체가 자리할 수 있는 상태이며 1번과 16번은 시행의 종료 지점이다. 여러분, 여기서 상태는 몇 개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주어진 예시에서 16개 맞습니까? 그러니까 8번에 1번 틀렸습니다. 상태 개수는 어떻게 정책이 계산되더라도 16개로 일정하죠. 됐나?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림 2는 그림 1에서 주체가 이동한 임의의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 환경에서 주체는 임의한 상태에서 시작하여 상하, 좌우 중 환경을 벗어나지 않은 한 방향을 선택한다. 이때 종료 지점이 아닌 방향을 선택하면 마이너스 1의 보상이 따르면서 그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하고 종료 지점이 있는 방향 밑줄. 이게 조금 어폐가 있는데 칸이라고 바꿉시다. 근데 그러면 너무 난도가 확 낮아져서 그냥 방향으로 놔두신 것 같아. 아무튼 그쪽을 선택하게 되면 플러스 5의 보상이 따르면서 종료 지점으로 이동한다. 시작에서 종료까지 이동을 한 번의 시행이라고 하며 그림 2에서 이 시행에서 주체가 얻은 보상의 총합은 마이너스 1이다. 여기 밑줄 그림 위의 시행에서 주체가 얻은 보상의 총합은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밑에 적어 봅시다. 왜 마이너스 1인가? 직접 이해해 봐야 된다는 뜻이죠. 됐나? 자, 그러면 방금 그 방향이란 말이 조금 애매하게 느껴졌다고 할지라도 왜 마이너스 1인지를 납득해 보면 아, 이렇게 갈 때는 전부 다 마이너스 1씩 정립이고 최종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서만 플러스 5가 더해지게 되는 거구나. 알겠죠? 그러니까 그 방향이라는 게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였네.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됐나?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마이너스 1인지는 알아먹었죠? 1문단에서 정리해 놨었던 생각 다시 끄집어내야죠. 뭐? 지금 이 예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아, 이거 생각해 줘야지. 됐나?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마이너스 1이야? 삥 둘러갔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보상이 극대화될 수 있는 거죠? 아, 이렇게 가면 되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됐나? 모두 가능하죠? 뭐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죠. 또는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겠지.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비슷한 생각이 가능하겠죠. 자, 3문단 갑시다. 강화 학습에서 기계는 각 상태에서 시작되는 다양한 시행에서 얻게 되는 보상들의 총합들의 평균, 즉 각 상태별 보상의 기대값을 구한다. 이때 각 상태가 시작 상태가 되려면 그 상태에서 주체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이전 행위가 없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상의 기대값은 그냥 독립적으로 구해진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를 위해 강화 학습의 환경에는 MDP가 적용되는데 MDP는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가 그 이전의 행위로부터 독립적이라는 가정하에 해당 시점의 특정 확률값을 계산하는 수학적 모델이다. MDP를 적용하여 각 상태별 보상의 기대값이 산출되면 끊어주고. 자, 첫 번째 단계는 보상의 기대값 산출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를 통해 각 상태에서 주체가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행위 양상이 설정되는데 이러한 행위 양상을 정책이라고 한다. 그러면 얘에 따라서 얘가 진행이 된다 맞습니까? 순서가 지금 이런 거네. 가령 밑줄. 가령. 예시 좋습니까? 꼭 이해하고 넘어가 줘야 되겠죠? 가령 그림 1에 2번과 5번에서 보상의 기대값이 마이너스 1.7로 산출되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7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7번과 10번에서 보상의 기대값이 마이너스 2로 산출되었다면 그럼 얘 마이너스 2, 얘 마이너스 2.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이 목적의식 하에 지금 6번 상태에서는 어디로 이동하는 게 합리적이죠? 2번이나 5번 맞습니까? 그러니까 화살표는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겠지. 그렇죠? 어렵지 않죠? 자, 만약 그림 1에 2, 5, 7, 10번에서 보상의 기대값이 모두 같은 값으로 산출되었다면 6번에는 그쵸? 화살표가 어디로 가도 다 동일하거든. 그러니까 네 가지 방향 따라 설정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마지막 단락 가겠습니다. 강화 학습 과정에서 기계는 설정된 정책을 계산해 나가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방법이 정책 반복이다. 이 방법은 우선 최초로 주어진 환경에 모든 상태의 보상의 기대값을 0으로 상정하고 각 상태마다 주체가 모든 행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맨 처음에 0, 0. 출발할 때는 0으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모든 방향이 다 선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하고 다음에 그리고 설정된 정책에 따라 각 상태별로 보상의 기대값을 산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보상의 기대값에 따라 각 상태에서는 그에 부합하는 정책이 다시 설정되며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다시 마지막 단락의 5번째 줄 그리고 설정된 정책에 따라 끊어주고 한 줄 밑에 이렇게 산출된 보상의 기대값에 따라 끊어주고 여러분 A함에 따라 B 우리 저번 주에 했었죠? 뭘 유도하는 문장인 거지? A가
원인. B가 결과 맞습니까? 됐나? 자, 그럼 다시 설정된 정책에 따라 보상의 기대값을 또 산출하게 되는 거 맞나?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얘에 따라서 다시 얘가 설정되겠죠. 그러니까 보상의 기대값 n번째가 산출되려면 앞에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지? n-1번째 정책 설정 단계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보기는 정책 반복이 진행되는 과정이다. 3절 1번 가보면 T0에서 각 상태별 보상의 기대값은 특정 정책에 따라 산출된 값이 아니다. 그쵸? 최초에는 보상의 기대값 전부 다 0으로 둔다 그랬죠? 1번 지울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역시 최초에는 모든 방향이 다 선택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정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번 지울 수 있겠고. 다음에 3번. 여러분, 밑줄 t n-2에서의 각 상태별 보상의 기대값이 산출된다. 만약에 얘를 그대로 놔두고 싶으면 얘가 n-2번째라고 하면 얘는 뭐가 돼야 돼? n-3단계가 돼야 되겠죠. 3번 정답. 그러니까 비주얼이 비해서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다니까. 다음에 4번 t n-1과 t n의 평균 보상을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네모칸 두 개 중에서 왼쪽 걸 서로 비교해보면 된다는 얘기죠. t n-1의 전체 정책은 t n-2의 전체 정책에 비해 계산되었다. 숫자 커지고 있잖아. 맞습니까? 4번 줄 수 있겠고. 다음에 5번 t n-1과 t n에서의 각 상대 정책이 모두 같으므로, 이번에는 이 오른쪽 걸 비교해보면 되겠죠? 오른쪽. 그때 여러분 화살표 어때? 변화가 있습니까? 마지막 두 단계에선 변화가 없죠. 그래서 5번도 지울 수 있겠습니다. 됐나? 정답은 3번. 이문단부터 가겠습니다. 이문단. 자, 근데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 외부 대상을 지각할 때 그 대상에 대한 관념인 지각관념을 형성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다시, 근대 경험주의 철학자들은 뭘 주장했대?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얘죠. 근데 뜬금없이 뭐부터 얘기하고 있죠? 그쵸? 지각관념이 무엇인지부터 얘기하고 있죠. 됐나?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거냐면, 미적관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각관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쵸? 그 내용을 떠올려줄 필요가 있지. 예전 같았으면 그런 문장을 줬을 겁니다. 언제까지였냐면 한 2016 수능까지. 요즘에는 안 주죠. 요즘에는. 자, 이들은 이 지각관념이 직접성과 필연성 그리고 본유성을 갖는다고 보았는데, 이때 직접성이란 어떤 관념이 그 관념을 갖게 한 원인이 되는 대상에 주목할 때 어떤 매개 없이 즉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필연성은 그러한 관념이 인간의 의지나 욕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본유성은 이러한 관념이 밑줄 모든 인간에게,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나 누구의 시선이나 차이가 없게 되는 거죠. 제3자의 시선. 모든 인간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는 능력으로부터 유래된다는 것을 말한다. 산문단 가보면 허치슨은 우리가 외부 대상을 지각함으로써 그 대상에 대한 지각관념이 생겨나듯이 미적관념 역시 외부 대상에 대한 특별한 방식의 지각을 통해 형성되는 단발적 관념이라고 보았다. 그러니까 두 가지. 허치슨이 보기에 미적관념이란 건 지각관념이면서 단발적인 관념이겠죠. 정확하게는 얘랑 유사하면서 단발적인 관념이겠지. 자, 그 이유는 미적관념도 지각관념이 갖는 세 가지 특성을 동일하게 갖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직접성하고 필연성은 속임수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죠? 본유성. 맞죠? 이에 그는 특정한 속성을 가진 대상들로부터 얻게 되는 관념을 지각할 수 있는 밑줄 마음의 고유한 수동적 능력, 이게 존재하며 미적관념은 바로 이 능력으로 인해 감지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니까, 두 번째, 미적관념의 지각이란 건 마음의 수동적인
능력으로부터 가능하다. 여기서 수동적이란 지각의 내용이 밑줄 나의 의지나 욕구. 여러분 세 글자로 바꿔봅시다. 제3자가 아니라 내 기준이라고. 세 글자 뭐? 주관적. 그쵸, 그렇게 나와야죠. 주관적. 그 다음에 외부 대상에 의해서 끼워넣기 표시. 5글자 뭘 집어넣으면 적절할까? 객관적으로. 됐습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수동적이다라는 건 뭘 설명하기 위한 표현이었던 거죠? 미적 판단의 객관성. 자, 허치슨은 이런 특성이 오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이 능력을 내적 감관이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자, 질문 나눠 가겠습니다. 근데 경험주의 철학자들 가운데 연합주의자들은 미적 관념이 밑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맞죠? 미적 관념이 단발적인 관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대신 이들은 미적 관념을 하나의 관념이 발생하면 거기에 계속해서 다른 관념들이 잇따라 발생함으로써 관념들의 연쇄가 형성되는 특별한 종류의 정신작용인 연합을 통해서 발생하는 밑줄 복합적인 관념. 그러니까 단발적인 관념이 아니라 복합적인 관념이다. 비교되죠? 자, 가령 연합주의자 제라드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감상할 때 그 대상의 특정한 부분을 지각한 뒤 다른 부분으로 지각의 방향이 계속해서 옮겨가는 복합적, 연쇄적 과정을 통해 미적 관념이 점진적으로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연합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인데 가에서는 나 이거 얘기할 거야 뚜렷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악되고 나면 나지문에서 이거 두 가지 기준 잡았지? 슬쩍 얘기해도 알아챌 수 있니? 이런 식이라고. 여기 밑줄 마음의 능동적 작용인. 이거 흘려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 뭐랑 비교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근에서 이 수동적이란 단어를 어떻게 바꿔서 읽었죠? 객관적. 맞나? 그러면 능동적이니까 당연히 뭐가 아니겠어? 객관적이지가 않겠죠. 그리고 연합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미적 판단의 객관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곧 뭘 부정한다고 봐야 돼? 이걸 부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미적 판단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마음의 능동적 작용인 습관이나 훈련의 산물이므로 수동적으로 미적 관념이 획득된다는 것을 함축하는 직접성과 본유성이 미적 관념에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내적 감관은 존재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자, 이들은 미라는 관념을 감지하는 내적 감관의 존재를 인정할 경우 미뿐만 아니라 미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신기함, 숭고함 등과 같은 관념들 역시 내적 감관을 통해 감지된다고 주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내적 감관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러니까 뭐 굳이 여기서 미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 이니까 이 신기함, 숭고함도 직접성, 필연성, 본유성을 통해서 판단해 보면 미랑 비슷한 속성을 가진다. 뭐 그 정도 의미겠죠. 다음 따라갑시다. 허치슨과 연합주의자들의 이러한 견해 차이는 로크가 구분한 관념의 종류에 대한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 기준 하나 더 잡아볼 수 있겠죠. 전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느냐. 됐죠? 전제. 일찍이 로크는 관념의 종류를 경험을 통해 직접적으로 형성되는 단순 관념과 반성적 사고작용을 통해 추상화 단계를 거쳐 일반화되는 복합관념으로 나누었다. 허치슨과 연합주의자들은 모두 관념에 대한 이러한 로크의 구분을 수용하였는데 그중 허치슨은 미가 지각관념과 유사한 단순관념이라고 주장했던 반면 연합주의자들은 미를 복합관념으로 이해했던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전제. 허치슨은 미를 뭐라고 봤다고? 단순관념. 연합주의자는 미를 뭐라고 봤다고? 복합관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단락. 하지만 미적 관념에 대한 연합주의자들의 주장은 미적 판단의 객관성을 설명하지 못했다. 아, 당연하지 않아? 이걸 무시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어떤 하나의 대상을 두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내용과는 별개로 사람들 사이에서 대체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며 공통적으로 밑줄. 다음에 한 줄 밑에 보편타당성 밑줄. 그죠? 요즘에는 대세가 누구냐? 카리나? 아무튼 카리나라고 합시다. 뭐 쌤은 걔네들 노래 잘 모르는데 누구나 카리나는 예쁘다라고 하면 다 인정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편타당성이 있는 명제 아닙니까? 쌤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배우는 조보아인데 조보아는 아름답다라고 해봅시다. 뭐 취향의 차이는 있겠죠. 어떤 특정한 배우가 그 배우보다 더 아름답다라고는 말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 배우는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이걸 부정할 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나 인정할 만한 미의 판단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이 가능한데 누구 입장에서는 이런 게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연합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근데 경험주의 철학자 휴먼, 미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였다. 그는 미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연합 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관념이므로 끊어주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 휴먼 이 견해 끌고 오는 거죠. 됐죠? 자,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 되는데 상대적인 밑줄. 그러니까 뭐가 존재할 수 없다? 본유성. 맞습니까? 본유성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자,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이 다른 작품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휴먼, 미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미의 일반적 규칙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으며, 여러분 이때 일반적 밑줄. 얘는 절대 뭐라고 보면 안 돼? 객관적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됐습니까? 왜냐? 보기에서 세 번째 줄,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일단 논의는 상대적일 수 있다를 전제로 깔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유성은 없다고, 본유성은. 자, 이 규칙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이상적 비평가들의 공통된 미적 판단이 축적됨에 따라 산출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적 비평가 입장이 아니라면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16번에 선지 2번 가겠습니다. 제라드는 휴먼이 제시하는 미의 일반적 규칙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미안합니다. 선지 섞어서 읽었네. 선지 2번. 제라드는 휴먼이 미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 규칙이 존재한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휴먼, 미를, 여러분 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미를 뭐라고 봐야 되는 거죠? 복합관념, 맞습니까? 따라서 2번 지울 수 있겠죠. 단순관념으로 이해하면 안 되지. 다음에 3번 가보면 허치스는 휴먼이 제시하는 미의 일반적 규칙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미적 판단의 객관성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고 하겠고. 왜냐? 휴먼 뭘 부정했기 때문에? 본유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미적 판단에 있어서. 3번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제라드는 휴먼의 말대로 우리가 특정 예술 작품이 다른 작품보다 낫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수동적인 능력은 누구의 주장이죠? 제라드가 아니라 허치슨의 주장이죠. 맞나? 4번 지을 수 있겠고. 다음에 5번. 허치슨은 휴먼이 언급한 비평가들이 특정 대상에 대해 공통된 미적 판단을 내린다면 그것은 인간의 본유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겠죠. 허치슨의 입장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5번 지을 수 있겠고 16번에 3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6번 문제도 어떻게 되고 있죠? 정확하게 이렇게 읽었니? 맞습니까? 그 중에서도 정답은 어떻게 되고 있어? 예와 관련해서. 문학의 본질은 뭘 확인하는 데 있죠?
내면의 확인에 있죠. 내면의 확인. 그러니까 모든 시간, 모든 공간을 다 파악하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국어 시험 시간이 막 160분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적의식 없이 그냥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다 체크하려고 하지 말라고. 뭐가 드러난 시간의 흐름이나 공간의 이동을 체크하는 게 필요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문학의 본질은 뭐? 내면의 파악. 그러니까 얘와 관련지어서 얘하고 얘를 확인해 주라고.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게 문제 25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됐나? 자, 그러면 질문하러 가봅시다. 10월 12일 갑자기 맑음. 곧바로 길을 나서 어둠을 뚫고 의주에 도착하였다. 의주 내붙이고 의주. 의주. 비록 읍내의 생김새를 자세히 살필 수는 없었으나 되게 높은 담들이 빗살처럼 늘어서 있어서 아찔하고 멍해의 집을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밑줄 아찔하고 멍해의 집을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 높은 담들이 빗살처럼 늘어서 있는 광경에 압도됐다 이런 뜻이겠죠. 내면 확인될 수 있겠고 여현은 즉시 행장을 나누었는데 자기 집이 멀지 않은 까닭이었다. 천리를 통해한 나머지에 갑자기 소매를 잡고 헤어지게 되니 여기 밑줄 인정이 어찌 섭섭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니까 여기 의주란 공간에서는 두 가지 내면이 확인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단락. 말에서 내려 곧바로 동헌으로 들어가니 동헌 내모치고. 의주 부윤이 이미 소고스럽게 기다리고 있었다. 안부를 물으니 내 여행에 탈이 없음을 밑줄 매우 기뻐하면서. 자, 그럼 여기서 또 내면 하나 확인되는 거 맞습니까? 답부터 확인하고 갑시다. 25번. 2번 정답 맞아? 의주까지 동행한 인물인 여현과의 이별에 따른 애틋함을 토로한 후 관청에서 경험한 의주 부인의 환대를 기록하고 있다. 그쵸? 이거 두 개 이렇게 확인했으면 정답 2번 바로 낼 수 있는 거지.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 10월 13일 을축일 그리고 비가 올 듯한 날씨. 여기서부터 시작이었나? 몇 월 며칠 날씨 맑음. 우리가 방학 숙제할 때 제일 곤욕이 밀리니기 뭐라 쓰다 보면 그날의 날씨가 기억이 안 나죠.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앱이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쌤 어릴 때는 스마트폰 이런 게 어딨어. 미리미리 날씨부터 기록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이게 사실관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쌤은 나중에 일기 몰아서 쓸 때 날씨는 그냥 미리 좀 기록해 두고 나중에 몰아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제때제때 쓰는 게 좋죠. 자, 계속 갑시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면 한 그릇과 수육 한 접시를 내어왔는데 빨간색 밑줄 젓가락을 들었다가 곧 내려놓았다. 뭔 뜻이야 이거? 먹을 게 못 됐다. 식사 후에는 객사에서 객사 내모치고 호의 통관과 수락하였다. 여러분 이때 호 있죠? 호 내모치고. 이거 고전소설 읽다 보면 많이 나오는 한자 중에 하나인데 병자호란 할 때 호가 또 이 호자입니다. 오랑캐 호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호의 통관이라는 얘기는 외국 사신이라고 보기엔 조금 지위가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겠죠. 대개 저들이 국경을 넘어오면 통관이 나오는 예에 따른 것이다. 우리 통사가 그와 만나 말을 붙여보게 했는데 그의 말을 일일이 알아듣지는 못하였으나 그쵸? 외국 사람이니까 약간은 조선어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당신 어느 꼴에 살아요? 당신 나이가 몇이오? 같은 말과 반절잠을 암송하는 데 이르러서는 우리나라와 대략 동일하다. 그의 옷차림새와 폐물 등은 여기 밑줄 매우 기이하고 교묘하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객 사이에서 어떤 내면이 확인되죠? 호의통관에 대한 인상. 맞나? 자, 그러니까 여러분 25번의 선제 3번 국경을 넘어간 게 아니라고. 됐죠? 게다가 25번의 선제 4번 가보면 누구 옷차림새가 기이하게 느껴졌다? 우리 통사가 아니라 호의통관이죠.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을 보는데 기이하게 느껴져? 좀 이상하지 않아? 아무튼 25번에 2번 정답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답 내기가 조금 어려운데 일단 기출 얘부터 살펴보면 20년 6월달 모의평가 작자미상 조응전 내용이 준 문제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좌석에 가득 앉은 사람들이 여러 왕의 흥망성쇠와 만고 역대를 역력히 이르는지라 맨 윗자리에 앉은 제왕은 어찌 된 줄을 모르매 분부왈 그대 등은 각각 공을 밝혀 올리라. 누가 말하는 거죠? 제왕이 무슨 의도로? 맞습니까? 그러니까 참석자들은 서로의 공적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공적을 제왕한테 보고하는 거죠. 서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이해됐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문제 정답률이 36.8%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대사 읽을 때 내면의 확인도 중요한데 뭐도 필요하는 거죠? 누구의 내면인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방금 그 발화의 주체가 누구라는 점을 확인해 줘야 돼? 제왕. 그렇죠. 같이 읽어봅시다. A 부분. 그렇게 구준비 내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신문 8부에서 2부나 남겨 집으로 돌아왔을 때 김천댁 가게 처마 아래 흰 노타이 차림에 얼굴이 팔초하게 생긴 30줄의 사내가 풀빵 굽는 김천댁에게 무슨 말인가 묻고 있었다. 글쎄요, 아주머니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를 속이진 못해요. 그 새끼가 어디에 거처를 두고 나다니는지만 대라니까요. 여기서 발화의 주체는 누구죠? 사내. 객체는 김천댁. 맞습니까? 말하던 사내가 나를 보자 말을 끊었다. 김천댁은 두려움에 찌든 얼굴로 나를 흘낏 보았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지금 김천댁이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숨겨주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우산을 접고 드럼통 옆을 거쳐 가게와 붙은 부엌으로 빠져나갔다. 바깥마당에서 중문으로 걸을 때 학생 나 좀 보자고 하는 말이 뒤쪽에서 들렸다. 한 줄 밑에 밑줄 김천댁 가게에서 나온 사내는 지금 무슨 작업하고 있는 거지? 발화의 주체를 확인하고 있는 거죠. 맞죠? 기출문제 근거는 어디에 있었다고? 20년 6월달 모의평가 조응전. 고학생 여러분 내 말 좀 묻게 했어. 근데 말이야 너 밑줄 복수리 엄마. 아까 그 사내는 누구한테 추궁하고 있었죠? 김천댁. 그러니까 복수리 엄마는 누굴 가리키는 표현인 거지? 김천댁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내의 첫 대사에서 발화의 주체, 객체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니까. 자, 계속 갑시다. 뺨에 칼자국이 있는 사람인데 내 나이와 비슷할까? 그런 남자 말이야. 사내가 매서운 눈길로 나를 갉아보며 물었다. 그런 사람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무슨 고향 쪽 사투리는. 내가 어물거리며 대답했지만 나는 단박 사내가 말한 사람을 기억해내었다. 2차례인가 나는 그를 본 적 있었다. 내가 신문팔이를 막 시작했던 어느 날 내가 신문사로 가려 집을 나서다 김천댁 방에서 부엌으로 나서는 그를 보았다. 깜조름한 살갗에 뺨에서부터 턱으로 긴 생채기가 있어 기억하게 된 얼굴이었다. 그는 전쟁이 끝나고 한동안 서민들의 평상복이라 할 만한 검정 물들인 군복을 입고 있었다. 또 한 차례는 한 달쯤 전 저녁 무렵이었다. 우연이겠지만 장관동 긴 골목길로 들어서서 내가 그의 뒤를 따라온 적이 있었다. 그 밑줄. 이때 그는 누구죠? 뺨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가 되겠죠. 맞나? 자, 그는 휘적휘적 걷다 이따금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나와 눈이 마주치자 아른 채 계면적인 미소를 입가에 흘렸다. 계면적인 밑줄. 어색한이라고 적어봅시다. 여러분, 여기 사내는 왜 어색한 미소를 지었을까? 지금 김천댁에게 뭔가를 추궁하는 사내들의 태도로 보았을 때 뺨에 칼자국이 있는 사내는 정체를 들키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본인의 뭐라 그럴까? 존재감을 노출시키면서 나한테 말을 건다? 좀 이상하지 않아? 됐죠? 아무튼 계속 갑시다. 보아하니 중학생이구나. 몇 학년이니? 학교 안 다니는데. 그럼 신문팔이냐? 예. 그 질문에서 나는 어른들이 신문 배달은 고학생, 신문팔이는 그 학교조차 다니지 않는 아이로 나누어 구별함을 깨달았다. 너 말이야. 중문께에서 저벅거리는 말소리에, 발소리에 밑줄 사내가. 이때 사내는 누구죠? 아까 김천댁을 추궁하던 사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그럼 신문팔이냐? 이것도 누구에 대해서 하라고 봐야 돼? 뺨에 칼자국 있는 사내가 아니라 김천댁을 추궁하던 사내. 또 신문 배달을 하다가 학교 안 다니는데 이러니까 신문팔이야? 이렇게 질문의 내용을 바꾼 거죠. 이해됐나?